NE331 Thermodynamics and Metallurgy of Nuclear Materials 수업입니다. 통상적인 교과목의 제목은 재료과 같은 경우나 그런 경우에는 Thermodynamics of Material로 돼 있겠죠. 제가 여기다가 뉴클리어하고 메탈러지 두 단어를 집어넣었는데요. 이것은 원자력 재료하고 일반 재료의 그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용되는 환경에서 방사선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재료 이론들이 꽤 잘 맞습니다. 꽤 잘 맞기 때문에 이론적인 예측이 좀 잘 맞는 거죠. 근데 원자력에서는 이 재료 연력학에서 한 예측이 잘 맞지가 않습니다. 잘 맞지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원자력 재료를 사용을 할 때는 메탈러지에 크게 의존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재료를 만들어서 이 원자로나 이런 방사선 환경에서 써본 다음에 재료를 잘라서 안에 내부를 보고 이거를 전자투과 현미경을 써서 이제 뭐 몇천 배, 몇만 배, 몇백만 배 그런 고배율로 확대를 해서 내부 미세 구조를 보고 이 미세 구조가 방사선이나 혹은 뭐 해결료의 굉장한 고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반드시 참조를 해야 되죠. 아마 일반적인 재료공학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유사한 실험적인 검증을 하긴 할 겁니다만은 이 원자력 재료 쪽에서는 이 메탈러지에 의존한 그런 검증이 좀 더 중요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원자력 재료 쪽 공부를 한다는 가정을 하고 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이 예컨대 서머다이나믹스 오브 머티리얼 같은 이런 이론 공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실험 쪽 파트인 메탈러지 쪽도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굳이 이 교과목 제목에 제가 메탈러지하고 뉴클리어를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필드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 서모다이나믹스하고 이제 주로 이 페이즈 다이어그램이죠. 상평형도 이제 서모다이나믹스 오브 머티리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로 이제 바이너리 시스템의 페이즈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되는데 이걸로부터 이 어느 정도 이제 키네틱스를 고려를 하면은 이 제조된 합금의 이 메탈러지를 예측할 수 있고 또 설명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재료의 이 물성치가 달라지는 부분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약간 이렇게 팔로우업을 할 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네,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변화하는 그 추세, 트렌드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방사선, 조사 손상, 그러니까 이제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방사선이 이 재료에 속해 있는 이 격자 속의 원자들을 튕겨 날려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영향이 이제 모여가지고 메탈러지가 산으로 가게 되죠. 이 재료 연력학이 예측하는 어떤 그런 좀 당연한 그런 메탈러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원자로 환경을 반영한 굉장히 좀 독특하고 기존의 재료 이론으로서는 어떨 때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메탈러지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메탈러지가 재료의 물성을 지배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다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지금 NE 331 수업이니까 NE 220 수업을 들었다는 가정하에 수업을 할 건데 이제 원자력 재료 공학 및 실험 수업을 들었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릴 건데 이 거기에 보면은 이제 보통 물성표가 있죠. 재료 물성표가 있고 거기에 보면은 뭐 하드니스나 덕틸리티나 이제 이런 것들이 테이블로 이렇게 타빌레이션이 되어 있는 거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제 거기 나오는 이 물성표에 나오는 물성치들이 원자력 재료에는 거의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어느 정도냐면 그냥 주식으로 치면은 시초가입니다. 시초가. 원자로 켤 때만 그 물성이에요. 원자로를 켜면 이제 해결료에서 핵분열이 시작이 되고 중성자나 혹은 피션 프래그먼트 같은 이 강력한 방사선들이 해결료에서 뿜어져 나오죠. 그러면 피션 프래그먼트 같은 것들은 주로 다 해결료 안에서 이제
스탑이 되겠지만, 중성자 같은 것들은 바깥으로 나오게 되죠.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중성자 흡수를 잘 하지 않는 중성자의 이 트랜스페런트한, 중성자에 대해서 투명한 그런 재료를 주로 원자로의 구조 재료로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간의 조사 손상이 내부에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달라져요. 메탈러지가 달라지고 재료 물성이 달라지고, 근데 뭐 이게 뭐 1% 달라지고 뭐 5% 달라지고 이런 게 아니라, 뭐 하드니스가 10배로 올라가고 덕틸리티가 10분의 1로 줄고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방사선 조사 손상에 의한 재료 물성의 변화를 이해를 하시려면은, 뒤에 소개를 하겠지만 제 4학년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이 Fundamentals of Radiation Material Science라는 수업을 이제 들으셔야 되는데, 이제 그 수업으로 가는 징검다리인 거죠. 징검다리.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원자력공학과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원자력공학 개론을 들으시죠. 보통 원공계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원공계를 들고 원자력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것을 알게 되시면은, 원자력 재료 쪽 랩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NE 220을 듣게 되실 겁니다. NE 220은 사실 원자력 재료공학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재료공학개론하고 거의 같죠. 그런데 이제 큰 차이점은 이 원자력적인 측면, 재료를 선택하거나 만들 때 이 원자력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수업일 거예요. 원자력 재료공학. 원자력 재료공학을 배우고 나시면은 이제 재료 쪽 연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기초적으로 알아야 되는 재료 연력학 수업을 들으셔야 되는데, 그 수업이 이 수업인 거죠. 그래서 이걸 듣고 나시면은 마지막이 이제, 제가 이제 코드네임 모르겠는데 RMS 수업을 들으셔야 되죠. 라디에이션 머티리얼 사이언스. 그래서 이제 요 라인을 기본적으로 따라가시면은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이해가 되시는 거고요. 사실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들어야 되는 게 해결료 공학 수업을 들으셔야 되죠. 왜냐하면 해결료 재료는 이제 거의 뭐 지옥에서 올라온 재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료공학 이론을 다 배웠다고 해가지고 해결료를 뭐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이제 이거는 굉장히 터무니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가 원자력 재료공학, 해결료공학, 그 다음에 원자력 재료연력학, 그 다음에 방사선 재료공학, 이런 순서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좀 간단하게 처음 이런 내용을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요약을 하자면, 재료공학 쪽 연구를 할 거면 서머다이나믹스 오브 머티리얼을 공부하는 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거는 뭐 무조건 배워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바이너리 페이지 다이그램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이너리 페이지 다이그램은 이제 나중에 설명할 건데, 뭐 엘리먼트 이렇게 A, B 두 종류의 보통 금속이죠. 금속을 섞어 갖고 이 합금을 만들게 되면, 뭐 이렇게 합금 안에 이런 다양한 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죠? 이게 위쪽이 온도 T고 X축이 이제 성분 C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갖고 성분하고 온도가 주어졌을 때 무한한 시간 동안 어닐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이 성분의 합금을 이 온도에서 내가 영원히 유지를 했다. 그러면 이 합금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베타 우라늄산과 감마 UGR상을 가진다. 이런 것들,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게 이제 바이너리 페이지 다이그램이죠. 터너리 페이지 다이그램에서 이제 ABC 이제 세 개의 원소가 있는 뭐 그런 것도 3차원으로 그리긴 하는데, 이제 이럴 때는 이제 템퍼러처 쪽을 섹셔닝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아직 모르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기본적인 건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이너리 페이지 다이그램의 의미, 그 다음에 어떻게 그리는가, 이런 걸 이해하시려면 일단 이 서머다이나믹스 오브 머티리얼을 꼭 배우셔야 된다. 꼭 배우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제가 이제 이 RMS 수업 때 설명을 하겠지만, 이 결과론적으로 이게 안 맞아요. 이게 안 맞거든요. 원자력 재료에서는 이게 안 맞는데, 안 맞아도 배워야 됩니다. 왜? 출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료 연력학을 써서 어떤 예측을 하죠. 예측을 하면은 이 예측이 방사선 영향 때문에 이제 리얼리티하고 오프가 됩니다. 당연히 오프가 되는데, 이 오프를 배우는 거지.
예측까지는 할 수 있어야 이 예측을 어떻게 모디파이 해야 되는지를 이제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재료 연락학을 아예 안 배워놓으면 나중에 이제 RMS 가가지고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이 RMS는 라디에이션 머티리얼 사이언스는 두 과목 모두에 영향을 줘요. 어디에 주느냐? 여기 원자력 재료 공학에도 영향을 주고 해결료 공학에도 영향을 줘요. 당연히 그 해결료 안에서 방사선이 훨씬 더 세기 때문에 이제 해결료 공학에 훨씬 영향을 많이 주고 원자력 재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고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해결료를 뺀 나머지 원자력 재료잖아요. 얘들이 중성자를 많이 먹으면 안 좋거든요. 네, 안 좋잖아요. 중성자는 돈이다 이거 배우셨죠? 원자력 공학 개론 시간에 보통 교수님들이 얘기를 하실 건데 중성자는 돈입니다. 돈. 돈이기 때문에 이 귀중한 중성자는 다 해결료가 남김없이 먹어치워서 이게 다 핵분열로 이어져야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중요한 중성자가 만약에 일반 원자력 재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방사화가 되죠. 방사화가 되어서 멀쩡했던 이 원소가 갑자기 방사성 동위 원소가 돼버리죠. 네, 그러면은 돈이 앞뒤로 마이너스입니다. 귀중한 중성자도 잃어버리고 멀쩡했던 일반 재료가 방사화가 되면은 나중에 이제 이 재료들을 원자로 밖으로 다 꺼내야 되잖아요. 근데 방사화가 돼 있으면은 굉장히 골치가 아프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로에서 사용되는 재료는 신중하게 고르죠. 사실 신중하게 고르진 않아요. 표가 다 나와 있으니까 뭘 어떤 재료를 써도 되고 어떤 재료는 쓰면 안 되고 이제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은 일반 재료 공학만 배운 사람이 이제 원자력 쪽에 와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재료의 어떤 이 방사선하고 인터랙션, 그러니까 라디에이션 인터랙션 위드 머티리얼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이제 이해도랄 게 없죠. 아예 그 사람은 이제 그게 머리 자체에 생각하는 모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재료 설계를 어떻게 하냐면은 일반 재료 공학 하듯이 하는 거지. 일반 재료 공학 하듯이 하면은 그러니까 이분들은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 이 재료가 계속 중성자에 두들겨 맞을 것이다. 이거가 자기도 모르게 사람이 이제 학부부터 박사까지 하면 보통 한 10년 이상을 공부하게 되는데 자기가 10년 동안 공부한 게 이게 어디 안 가죠. 그래서 이 사고방식이 그 학석 박사 기간 동안에 이 배운 대로 행하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약간 굳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재료 설계할 때, 야,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라고 설계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중성자가 횡행하는 원자로에 집어넣는 순간 모든 게 이제 물거품으로 이제 날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원자력공학 학사학위를 지금 받으려고 노력하시는 중이기 때문에 원자력공학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그런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설령 석박사가 되거나 해서 연구 인력이나 전문가가 되지 않고 학사를 마치고 예를 들어서 뭐 한국수력원자력이나 혹은 뭐 해결료 주식회사나 이런 데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풍월에 대해서는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원자력 재료는 일반 재료하고 무엇이 다르냐? 방사선. 방사선을 맞으면서 사용이 된다. 방사선을 맞는 재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좀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비유를 들면은 사람이 방사선을 많이 맞으면 어떻게 되죠? 죽죠? 죽어요, 죽어. 혹은 암에 걸립니다. 암에 걸려서 죽겠죠. 네. 이거 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 LNT 모델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 있는데 뭐 리니어 뭐넌 스레시홀드 이거는 좀 전 개인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이론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느 정도 이하를 맞으면 그냥 아무 그 영향이 없어요. 아무 영향이 없는데 너무 많이 맞으면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것도 이제 아주 많이 맞아야 뭐 이렇게 확실한 그게 되는 건데 아무튼 이 재료는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 사람이 아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인정 사정 없이 때린단 말이에요. 중성자로도 때리고 피션 프래그먼트로도 때리고 얘가 맞게 방치를 해 우리가. 얘 맞으면 아프겠죠. 맞으면 아파. 이 안에서 계속 뭔가 암 같은 거가 생긴다는 거지. 재료 안에. 그러면은 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재료연력학 같은 이 과목은 나중에 이것도 설명할 건데 그 방사선이 뭔지도 모를 때 만든 학문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재료에 방사선이 미치는 영향이 이 학문의 어떤 기저 이론에 반영이 되어 있겠어요? 돼 있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 제가 말이 좀 길죠. 계속 다시 요약을 합니다. 재료연력학을 배워야 된다. 재료연력학은 원자력 재료공학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맞는다. 그렇지만 배워야 된다. 왜? 어떻게 틀린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재료공학이 어떻게 안 맞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현재 대처를 하고 있고 뭐가 부족하고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더 연구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이번 수업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이 4학년 때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는 RMS 수업 시간 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갈 생각이 있는 분은 이제 그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 그게 아니고 나는 학사 취업을 할 거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재료공학이 뭐다. 그런데 그게 원자력 재료공학일 때는 어떻게 좀 다르다. 이제 그걸 NE 220에서 듣고 오셨다고 가정을 하고, 자 이제 그것을 원자력 재료 연력학, 재료 연력학에서는 또 어떤 차이가 있게 되는가. 그거를 이번 수업에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지울게요. 예. 자, 그래서 첫 수업의 제목은 역사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뭐 배울 때 역사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해를 시켜야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떤 교과목을 하나 선택을 하면은 다양한 컨셉을 배우죠. 개념을 배우는 거야. 가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교수님 컨셉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 무슨 연예인이 컨셉 잡는다 그러면은 그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죠. 예. 컨셉은 진짜는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는 뭐야? 진짜는 네이처지. 네이처. 네이처 논문이 아니라 네이처인데 네이처를 우리가 뭘 합니까? 우리가 관찰을 하죠. 우리가 관찰하잖아. 관찰한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 생각을 해.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정리를 해야지. 그래서 뭘 합니까? 이론화를 합니다. 이론화. 시오레타이제이션. 이론화를 하는 거야. 뭐 가설 세우고 검증 실험하고 그래갖고 잘 되면 어떻게 논문 쓰고 그걸 많이 모으면 어떻게 돼? 모여서 어떤 하나의 시스템에 대해서 엄청 좋은 설명이 총체적으로 이렇게 뭐가 나와. 하나의 어떤 학문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것도 이제 하나의 학문인 거죠. 네. 그럼 이제 이거를 혼자 합니까? 이거를 몇 명이 관찰해? 이거 뭐 세는 게 의미 없죠. 네. 밥 먹고 이제 이걸로 월급 받으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수많은 이론과 수많은 검증과 그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거대한 이런 체계를 이제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게 역사라는 거지. 역사적으로 이 컨셉들이 어떻게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어떤 게 또 더 좋은 게 생기고 지금은 무슨 컨셉을 우리가 제일 잘 나가 어떤 컨셉이 제일 잘 나가는지 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쉽게 생각하면은 이 학문이라는 거는 가장 팬시한 이론인 겁니다. 현재 나중에 이제 한 1000년 지나고 10,000년 지나면 지금 우리가 배운 학문 다 무슨 취급 받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 시대 학자 비웃는 느낌으로다가 야 기원은 2022년에는 이런 걸 믿었대더라 이러면서 이제 아주 비웃음을 사겠죠. 근데 어쩔 수 없어. 왜? 역사라는 거는 물론 뭐 이렇게 때론 단속적으로 발전도 하겠지. 근데 이렇게 쭉 우상향 하는 거기 때문에 가다가 이제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히스토리를 다 배울 필요는 없어. 근데 어느 정도는 좀 배워둬야 돼. 특히 뭐 지금 살아남아 있는 컨셉들 위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대한민국 역사는 배우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역사 배우지. 왜? 한민족은 살아남았거든. 살아남았거든. 자, 역사적으로 보면 망한 나라들이 많죠. 망한 나라. 우리가 지금 망한 나라 역사를 배웁니까? 안 배우잖아. 그지? 그래서 이 히스토리라는 것도 이제 망한 컨셉에 대해서는 짧게 배우고 잘된 컨셉에 대해서는 길게 배우겠죠. 왜? 걔들이 살아남아서 시험 문제로 나오니까. 자, 그래서 히스토리부터 하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뭐의 역사겠어요? 재료, 과학과 공학의 역사죠. 그래서 뭐 대학교 3학년, 지금 공대 3학년이신데 대부분 과학하고 공학의 차이 정도는 대략적으로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순수과학, 어플리케이션을 중시하는 공학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제 모르는 분을 위해서 얘기하면은 이제 공학하고 사이언스는 원래 제가 학교 가던 사람들이었죠. 제가 학교 가던 사람이니까 사이언스는 약간 뭐 귀족 아재들이 재밌네. 우주의 질이란 무엇일까? 공학은 뭡니까? 나는 돈을 벌겠다. 잘 먹고 잘 살자. 뭐 이렇게 가시다가 산업혁명쯤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엔진 만들죠? 스팀 엔진 만들잖아. 스팀 엔진 만들고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연력학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연력학이 나와. 이 엔진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보자. 잘 굴려보자. 이제 그런 거 하다가 나온 게 연력학이죠. 연력학이 나오고 엔진이 나온 게 아니잖아. 그래서 엔진 나오고 연력학이 나와. 이게 무슨 얘기야? 과학이 후행했다는 거지. 옛날엔 보통 이래요. 보통 이렇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과학을 엔지니어링하고 접목을 하니까 돈이 되거든. 그러면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사이언스하고 엔지니어링이 자꾸 이렇게 유착 관계를 가지게 되죠. 그러면서 사이언스가 선행하거나 혹은 이 언더라잉하게 이 엔지니어링의 이 베이스를 든든하게 받쳐주니까 엔지니어링이 높게 올라가죠. 여러분들 건물을 높게 올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땅을 파야 돼, 땅을. 땅을 깊게 파가지고 공구리를 잘 치면은 고층 건물을 올릴 수가 있죠. 건설비는 올라갑니다. 건설비가 뭡니까? 여러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지. 도서관에서 얼마나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느냐, 뭐 이런 싸움이죠. 자, 그래서 사이언스하고 엔지니어링이 이제 만나게 되는 뭐 그런 얘기도 좀 할 거고, 예. 재료에 대해서, 머티리얼에 대해서. 예. 자, 그런데 마지막에 부제가 뭐라고 써 있어요? In the standpoint of nuclear materials engineering. 원자력 재료공학의 관점에서 재료과학공학의 역사. 이거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이 교수가 전지전능하지 않죠. 모든 거를 다 알지도 못하고 교수가 알고 있는 게 다 사실이지도 않죠. 예, 교수도 잘못 알고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이 어떤 한 사람의 지식에 틀린 부분을 없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얘기가 뭐 절대적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아는 만큼 알려드리고 뭐 혹시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기탄 없이 말씀을 주시면은 제가 좀 더 알아보고 예, 정정을 하든가 이렇게 할 것이고요. 아무튼 제 지식 범주 내에서 이 원자력 재료공학의 관점에서 재료과학공학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스트럭터 인포메이션을 항상 제가 드리는데요. 제 수업에서 어, 사람의 말을 보시면 안 되고 이제 행동을 보셔야 되죠. 요즘에는 이제 좀 사이비 전문가가 좀 많죠. 예, 뭐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사람의 말만 들으면 그 사람이 정말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경험이 있었는지 이거를 사실 판가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한테 배우는지는 알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런 정보를 드리는 거고 뭐 경력이 우수하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좋은 선생이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예, 뭐 그렇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 권리가 있다는 거죠. 예, 내 앞에서 지금 이 교수라고 말을 하는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뭘 배웠고 어디 가서 뭘 경험하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앞에서 이 강의를 하고 있는가, 내가 이 사람한테서 뭘 배울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하는데 이 사전 정보로서 이걸 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 좀 특이한 거는 뭐 간단히 볼까요? 지금 뭐 유니스트에서 여러분들한테 강의하고 있고 원자력 연구원에 잠시 있었습니다. 1년 2좀 안 되게. 그리고 텍사스 A&M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땄고 중간에 이제 공군장교로 한 3년 반 정도 복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았었고 중간에 이투스라고 이제 회사 창업을 좀 했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수업인 애니 331 강좌의 이제 프리리퀴짓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리고 프리리퀴짓 다음에 이제 이 수업 듣고 난 다음에 뭘 들으면 좋은지에 대한 이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공부 방향을 잡아드리는 게 사실 어떤 지식 하나를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수업 듣는 거는 뭐 하루에 75분이고 일주일에 2번이고 근데 자습은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전문가가 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뭐 하루에 12시간씩 일주일에 7일 내내 공부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교수가 어떤 수업 시간에 지식 하나 더 가르치는데 급급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에게 판단할 기회를 주는 게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 내가 이 공부를 계속 해야 되나? 이 지식은 얼마나 쓸모가 있을까? 이 지식과 나는 상성이 좀 맞는가? 뭐 이제 이런 걸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어, 제일 먼저는 펀더멘탈스 오브 뉴클리어 엔지니어링 들으셔야겠죠. 이제 원자력 공학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좀 습득을 하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뭐 중성자 플럭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반응 단면적 이런 것들 이제 안 배우셨으면은 제 얘기가 이제 이해가 안 될 거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뉴클리어 머티리얼스 엔지니어링 익스페리먼트 NE20 수업을 들으셔야 되겠죠. 네, 아마 다음 학기에 제가 개설을 할 건데 그래서 일반적인 원자력 재료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고려하는지 일반적인 재료하고 원자력 재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뉴클리어가 아닌 머티리얼스 엔지니어링에도 이제 기초 이론도 배우셔야 되죠. 기초 이론을 배우시면서 이제 원자력은 어떻게 다른지 그걸 좀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이 수업을 들을 차례가 되신 거예요. 이 수업을 들을 차례가 되신 거고, 이 수업하고 뭐 먼저 들어도 되고 나중에 들어도 되고 이제 해결료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해결료 공학 및 실험 수업을 들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원자력 재료하고 해결료 재료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게 차이가 있냐면은 일반적인 재료는요 주로 고온 부식에 대해서 배우실 거예요. 그것도 주로 습식 환경에서. 그러니까 이 원자로가 주로 이 물 원자로죠. 여러분들 뭐 가압 경수로, 가압 중수로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죠? NE20 때. 여기에 우리가 물을 냉각제로 쓰고 감속제로 쓰고 하기 때문에 얘가 액체 상태로 있어야 됩니다. 액체 상태로 있어야 되니까 온도는 또 고온이어야 되죠. 왜냐면 열 효율이 좋아야 되니까. 근데 이 액체 상태로 있어야 되니까 고온, 그러면 이제 가압밖에 답이 없죠. 그래서 압력을 가게 됩니다. 그 결과 원자력 재료가 어떻게 됩니까? 무지무지한 고온과 무지무지한 압력 하에서 물하고 열심히 반응을 하게 되죠. 그러면 뭐가 된다? 부식이 되죠, 부식. 그래서 일반 원자력 재료라고 하면은 부식공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원자력계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냥 뭐 고온 습식의 부식 이런 거가 이제 원자력 재료공학 아니냐.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맞는 건데 문제점이 있죠. 항상 얘기하지만 이 방사선이 문제다. 방사선이 있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환경에서 그냥 고온 부식하고 또 이게 달라요. 방사선이 있으면 또 이게 부식이 빨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을 좀 이제 배우셔야 된다는 점에서 약간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 부식공학에다가 이 방사선 재료공학을 더하면은 얼추 원자력 재료공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도 왜 해결료 공학이 가지를 쳐서 따로 나오느냐? 이 방사선 조사 손상이 너무 극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일반적인 수준에서 어떤 데미지를 논하는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사람이 이렇게 권투를 했는데 펀치를 맞아갖고 코가 좀 비뚤어지고 뭐 멍이 좀 들고 이런 거가 이제 원자력 재료라면 뉴클리어 퓨어 엔지니어링은 이제 재료를 거의 뭐 이제 곤죽을 만드는, 곤죽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어떤 훨씬 더 센 펀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폭탄 막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막 다 박살나서 날아가는 이제 그래서 가루가 되고 재가 되는데 거기에 또 폭탄을 떨어뜨리는 뭐 약간 이런 재료. 예, 어렵겠죠? 예.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 그러냐?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막 건물 지어놨어 멋있게. 근데 그 건물을 내가 막 살살 막 바람으로 때리고 뭐 이렇게 물 좀 끼얹고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 벽이 어떻게 손상되나 이런 걸 하면은 이제 원자력 재료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내가 거기다가 막 폭탄을 퍼부어가지고 건물이 다 막 가루가 됐는데 거기다 계속 막 이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어널리틱하게 해석이 되겠냐고. 이론화가 잘 되겠어요? 잘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걸 기억하셔야 돼.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어렵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를 내가 선택할까 말까 고민할 때, 야, 이거 분야 어려워 보인다. 나 이거 하지 말아야지. 저쪽 분야가 좀 더 쉬워 보인다. 저 분야 해야지. 이러시면 이제 망하는 거야. 그게 아니지. 이 분야가 어려워 보여. 그럼 남들도 도망가고 싶거든. 이 분야가 어려워. 그러면 여기 뭐 제법 똑똑한 사람들, 스피드 있는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걔들도 어렵습니다. 똑같아. 그러면 동병상련이라도 할 수 있는 거야. 야, 해결료 공학 어렵지. 그지? 너도 어렵고 나도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가 못해도 너무 뭐라고 하지 말자. 약간 이럴 수 있는 거죠. 예. 제가 이제 학부 2, 3학년생 분들 좀 쉽게 이해하시라고 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해결료 공학 쪽은 방사선 조사 손상의 어떤 그 디그리, 정도가 일반적인 원자력 재료공학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좀 나눠서 그러니까 접근이 달라요. 예, 일반 재료 혹은 일반 재료의 방사선 토핑 약간 얹은 거 설명하는 식으로 해서 이게 좀 힘들어. 그러니까 완전히 좀 다른 논의가 필요해. 그래서 해결료 공학 수업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해결료 공학은 다분히 이론적이라기보다는 경험적인 걸 배워요. 보니까 뭐 어떤 학생은 궁극의 암기 과목이다 이런 표현까지 해요. 예.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외우는 게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 책 찾아보면 다 나온 얘기 그거 뭐 내가 달달 외우고 있다고 해가지고. 예. 자, 그런데 이 여러분들 이 4학년 때 과목, 4학년 때 과목 이 Introduction to 이거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소개밖에 안 해요. 소개. Introduction to Radiation Material Science. 이거는 이제 나는 이걸 노력이라고 표현하고 싶어. 노력. 이론화하려고 노력 중이야. 그러니까 폭탄이 떨어져서 건물이 박살나가지고 막 지표가 변화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걸 이론화하려고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노력의 어떤 현재
현재의 그 정수를 담은 거죠. 에센스를 담은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이 과목은 자체로 불완전합니다. 예, 왜? 이론화가 완결이 안 됐어. 어느 정도로 안 됐냐면은 이 과목의 교과서가 전 세계 한 권입니다. 한 권. 딱 한 권 나왔어요, 책이.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 애나버의 게리 버스가 쓴 펀더멘털스 오브 라디에이션 머티리얼 사이언스 한 권이에요, 한 권. 그 책이 아마 2008년인가 9년에 나왔어. 2009년일까? 2009년이 어떤 해냐면 제가 박사과정 입학한 해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분야에서 박사과정을 했는데 입학할 때 이 분야의 첫 교과서가 나왔어. 이 책이 나중에 2016년인가에 이제 세컨 에디션이 나왔습니다. 세컨 에디션이 나와서 개정이 좀 한 번 됐는데 제가 볼 때는 개정을 좀 뭐 한참 더 해야 돼요. 한참 더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뭐 학부생인데 뭐 이런 것까지 다 배울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핵심만 그냥 골라서 이 정도 아시면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거고 욕심이 있는 분은 직접 책 다 읽으시고 제 방에 찾아오시면 제가 얼마든지 대화 상대가 되어드릴 테니까 저와 같이 토론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학부 수준에서는 이 정도 배우면 이 원공계 빼면 네 과목이죠. 이 네 과목 배우면 배울 만큼 배우신 겁니다. 원자력 재료공학에 대해서 충분한 기초를 쌓으셨다 이렇게 자부하셔도 되고요. 자, 이제 대학원에 만약 오게 되면 여기 좀 짧게 설명할게요. 왜냐면 여러분들 대학원 안 오는 게 요새 트렌드인 것 같아서 이 대학원 해결공학 수업이 있습니다. 이 수업은 왜 내가 만들었냐면은 이게 뭐 해결공학 수업을 안 듣고 오는 학생도 있고 타대에서 오는 학생들도 있고 뭐 그래서 이제 해결공학을 아예 안 배우고 오는 학생들이 이 3학년 수업은 학점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결료공학을 사실상 학부과인데 이제 학부과에서 대학원생 시간 없으니까 이제 실험 빼고 나머지 이제 기초 이론을 가르치려고 이제 만들어 놓은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 과목의 이 내용은 계속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만약에 학부 때 이거 다 들은 학생들만 들어오면 다시 안 가르쳐. 그리고 해결료공학도 어드밴스드 된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드밴스드 뉴클리어 퓨어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가르치는데 좀 애매할 때가 많아요, 이게. 네. 그래서 어느 한쪽 그룹의 사람들한테는 좀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 학부 때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드랍을 해주면 예전 학부 때 배워야 되는데 안 배운 사람들한테 이제 수업을 해주는 걸 하고 그런 게 좀 조정이 어려워서 이제 섞이게 되면은 기존의 학부 수업을 들은 사람들을 우선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드밴스드 뉴클리어 퓨어 엔지니어링에 해당되는 내용들 여기도 지금 가르칠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가르치고 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이제 학부 해결 수업을 안 들은 사람들은 이제 알아서 따라와야 되겠죠. 이제 앞쪽에 있는 내용을 제가 리마인드를 약간 해주긴 하지만 알아서 따라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7번 수업 자 뉴클리어 머티리얼 세이프가즈 앤 non-proliferation 데인데 이 수업이 재밌는 수업입니다. 개인적으로 제 수업 중에서 그나마 여러분들이 좀 즐길 수 있는 수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학생들 의견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쉽게 말씀드릴게요. 북한 핵 얘기합니다. 북한 핵 얘기. 북한에 먼저 폭탄이 있죠. 모스트 라이클리하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 핵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이게 지금 명색이 그 과학기술원에서 대학원 수업인데 이제 뭐 북한 핵 얘기 재밌는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약간 소스로 들어가고 이 앞에는 뭐냐면 이제 IAEA가 무슨 일을 하는지 IAEA가 이제 전 세계를 감시하잖아요. 다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 또 카이낙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카이낙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기관에서 하는 일을 대학원 수업으로 가르치면 되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한 거고 그 기관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 뉴클리어 머티리얼 세이프가즈하고 non-proliferation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낙이라는 기관이 이제 이걸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수업은 명백하게 의도가 그냥 카이낙 취업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그 기관 갔을 때 이거 알고 계시면 어, 이제 칭찬받는 아주 에이스 A급 사원이 들어왔다. 그럴 수 있는 내용들을 다 모아놨어. IAEA가 핵물질을 어떻게 감시하고 관리하는지 그리고 카이낙이라는 기관이 또 어떻게 IAEA하고 공조를 하고 협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실무를 수행을 하는지 어떤 실무를 수행하는지 그 실무를 수행하려면 어떤 이론적 배경을 알아야 되는지 혹은 또 뭐 핵 비확산의 역사는 어떤지 북한 핵의 역사는 어떤지 북한 핵의 현황은 어떤지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것도 이제 하는 수업들이라서 나중에 관심 있는 분은 들어보시면 좋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NE528 수업인데 뉴클리어 퓨어 퍼포먼스 익스페리먼트 모델링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성능 코드
해결료 성능 코드. 여기 여러분들 성능 코드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뭐 성능 안전 코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쉽게 말해갖고 우리가 실험식들이 많죠. 해결료의 성능이나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모아가지고, 근데 거기에 어떤 추세식을 갖다가 약간의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그 식을 쓰는 거지. 그 식을 이제 컴퓨터 코드에다가 이렇게 다 코딩을 해가지고 엮어갖고 계산을 하는 거지. 그래서 해결료를 돌리면 이 해결료의 성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안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하는 거지, 컴퓨터 코드로. 계산을 하는데 이 방식이 있겠죠. 기존 코드가 또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거고, 각각의 코드마다 계산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어떤 수식들이 있을 거고, 그런 관계식들이 또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가 있을 거고, 왜 그 식을 쓰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그러죠. 모델링. 자연을 관찰해 가지고 경향성을 파악한 다음에 그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해 가지고, 그런 수식화하는 거를 이제 보통 모델링이라고 하고, 그 모델링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실험을 많이 해야 되죠. 실험을 해가지고 측정된 게 있어야, 그걸 가지고 이제 수치가 있어야지 이제 모델링을 하니까. 그래서 이 해결로 성능 실험을 어떻게 하고, 그걸로 모델링을 어떻게 하고, 그 모델링 한 걸로 어떻게 코드를 만들고, 현재 세계적으로 어떤 코드들이 활용되고 있고, 각각의 특성은 무엇이고, 뭐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 왜 이걸 따로 가르치겠어요? 이 앞에 학부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유오토 해결료하고 뭐 금속 해결료 정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 좀 배우고 나면은, 대학원에 오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유물리 AL 해결료, 뭐 이렇게 연구로용 해결료라든지 약간 좀 특수 해결료, 특수 해결료. 그러니까 뭐 U3 SI2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해되죠? 학부 때는 제일 쉽고 범용으로 쓰이는 경투로용 해결료와, 고속 증식로용 해결료를, 이건 뭐 사실 그냥 맛만 보여드리는 거고, 이제 주로 이제 경수로 해결료를 열심히 설명해 드리죠. 요거는 이제 캡코 NF 취업할 때 면접 준비에 가까운. 근데 뭐 이거 안 물어볼 거야 아마. 왜냐면 이게 너무 어려워. 면접 때 그거 물어볼 것 같진 않네요. 특히나 뭐 학사 취업한다 그러면. 자, 그렇고 대학원 해결료는 오면은 연구로 해결료나 이제 뭐 특수 해결료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 쪽, 모델링 쪽, 이쪽은 또 완전 어나더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쪽은 다 이제 실험 얘기가 많죠, 주로. 그래서 이걸 좀 따로 해놓고, 마지막 거는 이제 라디에이션 머티리얼스 엔지니어인데, 이거는 사실은 요 인트로덕션 투 라디에이션 머티리얼 사이언스에 이어지는 과목입니다. 이어지는 과목. 이어지는 과목이고, 이 책이 한 1000페이지가 넘어요, 교과서가. 그래서 앞쪽에 한 3분의 1 가르치면 한 학기가 가고요. 중간에 한 3분의 1 가르치면 두 학기가 갑니다. 맨 뒤에 3분의 1은 기계물성의 이 조사 손상에 미치는 영향인데, 한 학기 제가 수업을 해봤는데 대학원 수업으로도 적합하지가 않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앞쪽에 3분의 1만 이렇게 가르치고, 뒤쪽에 3분의 1은 이제 해당 분야 연구하는 학생만 그렇게 배우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NE331을 듣기 전에 어떤 수업들을 들어야 되는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수업들을 들 수 있는가.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전문가가 될 수 있겠죠. 어떤 전문가일까요? 원자력 재료 전문가, 해결료 전문가, 핵비확산, 그다음에 그거는 뭡니까? 핵물질 계량 관리, 세이프가즈는 이제 안전 조치라고 번역을 하는데, 사실 뭐 보장 조치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뭐 그건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 쉽게 말해갖고 원자로 안에 들어있는 해결료, 이 해결료를 감싸고 있는 원자력 재료, 또 해결료를 감싸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원자로로 구성하는 어떤 원자력 재료, 그 다음에 이제 이 핵물질에 이제 플루토늄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경락 감시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가. 머릿속에 좀 그림이 그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걸 사용할 때 뭐 얼마나 안전한지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해결료 성능 코드 돌려서 확인할 수 있고 뭐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자, 실라버스인데요. 출석 점수가 100점 만점에 20점이죠. 근데 질문을 많이 하시면 교수가 이름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이 설령 수업 진도에 방해가 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학생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질문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름을 기억하는 학생에 대해서 출석 점수를 감점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래서 출석 점수가 20%인데 질문을 하시면 굉장히 좋다. 꼭 기억하시고, 다른 학생들이 있어서 창피해서 못하겠다. 그러면 이메일을 보내시고 저와 약속을 잡으셔서
제 방에서 미팅을 하도록 하죠. 만약에 뭐 요즘에 바이러스가 걱정이 된다고 하시면은 뭐 심지어 줌도 괜찮고 전화도 괜찮고 카톡도 괜찮고 편한 대로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 목표를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이제 포인트 아웃 하는 게 목적이에요. 포인트 아웃. 여러분들이 뭘 배우기보다도 그냥 좀 알았으면 좋겠다. 뭐를 중요성. 이 메탈러지컬 서모다이나믹스라는 게 원자력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이 재료의 셀렉션, 뉴클리어 퓨어라고 뉴클리어 머티리얼을 선택을 하고 그걸 또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메탈러지컬 서모다이나믹스를 배우는 것의 이 중요성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이 수업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이제 이 파셜 베이시스입니다. 부분적으로나마 기초를 제공하고 싶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이 원자로 노심 내에서 재료의 어떤 그 거동, 재료의 거동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이해를 하기 위한 이제 기초인데 이거 한 과목 N이 3, 3일 하나 듣는다고 이걸 다 이해하실 수는 없고 근데 어쨌든 부분적으로 상당히 좋은 기초가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배워 가셨으면 좋겠다. 그게 두 번째 목적입니다. 세 번째 목적은 이 연력학이 여러분 낫이 있죠, 낫. Not perfectly working progress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자력 재료 과학자, 재료 공학자, 여러분들은 이제 될 사람들이니까 투비죠. 이런 사람들한테 이 연력학, 재료 연력학입니다. 재료 연력학이 완벽하게 작동하지는 않는데, 근데 왜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가? 근데 왜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표지에서 그렇게 오래 설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수업의 목적은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자, 그리고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어텐던스가 중요하다. 수업 시간에 와서 앉아 있으시라는 말이 아니고요. 날이 좋고 벚꽃이 흩날리면 나가서 데이트를 하세요. 연애도 좀 하시고 20살, 뭐 22살 청춘이면 좀 노셔야죠. 제가 뭐 그런 거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 제 수업은 한 학기에 3번은 결석해도 괜찮습니다. 출석 점수에 감점이 안 돼요. 이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안 오시면 돼요. 그냥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는 질문을 좀 해달라. 질문을 한다는 게 의미가 뭡니까? 아니, 직전까지 교수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들었어야 될 거 아니야. 질문을 할 거면, 그죠?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그냥 수업 왔을 때만이라도 좀 열심히 듣고 궁금한 거 생기면 기탄 없이 질문을 하시면 된다. 창피하고 그런 거 없어요. 뭐 저를 포함해서 여기 뭐 다 여기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 그죠? 다 아는 사람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궁금하면 그냥 막 던지시면 돼요. 그럼 나도 뭐 다 아는 거 아니지만 내가 아는 만큼 답변을 할 테니까 그렇게 좀 즐겁게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Focus on Understanding Key Concept 이렇게 되는데 이 핵심 개념들이 있어요. 핵심 개념. 핵심 개념에 집중을 하셔야지 자꾸 뭐 이렇게 교수님 학점은 어떻게 되나요? 뭐 이게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다 블라인드 채용하는데 이 학점이 여러분들한테 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도움이 되긴 되겠죠. 뭐 학점 잘 받으려면 이제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런데 제가 이제 상대평가로 주긴 하는데 강좌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잘하면 전체적으로 강좌 평균이 많이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옆에 있는 친구 이겨야 되고 이런 거 아니니까 그냥 저한테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한 학기 수업 내용을 충실히 따라왔고 잘 이해했구나. 그 뭐 충실히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셔야 되는 거 질문을. 그래서 시험 치기 전에 이제 그 이해를 하셔야지. 이해를 하셔가지고 이 답안지에 교수님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거를 좀 이게 써주셔야지. 그래야지 제가 마음 편하게 기말 때 학점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업을 충실히 들으시고 핵심 개념 이해하는 데 집중을 하시면 뭐 성적은 자연스럽게 좀 따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 종종 그 역사적인 맥락과 함께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우리가 뭐 나무 위키 사관도 아닌데 다 뭐 역사를 외우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간혹 좀 배우는데 크게 도움이 되거나 중요한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하고 좀 연계를 해가지고 수업 내용을 기억을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자, 교과서. 교과서는 Introduction to the Dynamics of Materials. 지금 6th 에디션까지 나왔고 쓰신 분은 원래는 이제 데이비드 R 가스켈 교수님인데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다른 분이 이제 이저자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원본은 이분이 쓰신 거기 때문에 여전히 이분이 일저자로 돼 있고 그래서 6판 나왔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아마 잘 찾아보시면 PDF를 구하실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뭐 저는 뭐 학생들한테 책을 억지로 뭐 반드시 사야 된다 이렇게는 얘기 안 하고요. 오히려 이제 앞으로 제 강의 노트를 보게 되면은 좀 감이 오실 텐데 책을 안 사고도 최대한 좀 수업을 따라올 수 있게 그렇게 좀 강의 노트를 만들어서 본의 아니게 좀 텍스트가 많습니다. 텍스트가 많은데 이게 어떤 상황을 상정하고 했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출력을 하셔가지고 약간 교재로 쓴다라는 느낌으로 이 강의 자료를 만들었지 뭐 그림 휘황찬란하게 넣어갖고 수업 시간에 막 멋있게 간지나게 그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개인의 선택이니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책은 좋은 책입니다. 저는 한 두세 번 정도 더 읽은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책이고 철학적으로도 좀 생각해 볼 만한 지점도 제공을 하고 뭐 기본 이론을 설명 잘 해주는 거는 뭐 물론이고요. 제가 모든 뭐 연력학 재료 연력학 책을 본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본 책 중에서는 가장 좋은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교과서로 하겠습니다. 어나운스먼트는 이제 여기 이그젬플인데요. 지금 뭐 좀 팬데믹 상황 때문에 그런데 예전에는 좀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뭐 어디서 뭐 초청 강연을 해달라 뭐 아니면 이제 학회에 가가지고 또 저희 학생들 발표하는 거 모니터링도 좀 해주고 그래야 돼가지고 컨퍼런스도 가고 이러다 보면은 뭐 어쩔 수 없이 휴강이 발생을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휴강 발생하면 아주 철저하게 보강을 하고 그랬었는데 학생들이 별로 그걸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절충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최대한 빨리 사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공대니까 홈워크 있어야죠. 홈워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쉬워요. 챕터 하나 끝나면은 바로 숙제가 나갈 거고요. 크게 부담 안 드리겠습니다. 한 3개에서 5개 정도 문제를 이제 낼 거고 챕터 앤드 프로블럼 중에서 선택을 해서 나가니까요. 그렇게 풀면 되시고 제가 뭐 듀데이트에 대해서 따로 얘기를 안 하면은 이 숙제를 받은 날로부터 예를 들어서 뭐 월요일에 받았다, 수요일에 받았다, 그럼 2주 뒤 월요일, 2주 뒤 수요일 이때까지 내시면 되고 밤 11시 59분까지 내시면 됩니다. 밤 11시 59분까지 내시면 되고 코리안 스탠다드 타임으로 제출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딜레이는 없습니다. 듀데이 데드라인은 데드라인이죠. 데드라인을 못 맞추시면 숙제가 0점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 못 풀었어도 멈추고 제출을 하세요. 그래야 부분 점수를 받으시겠죠. 숙제는 그렇고요. 자, 이제 수업을 정말 시작을 하죠. 지금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오프닝이었고요. 먼저 이 말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수업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이 데이비드 R 가스켈 아저씨가 돌아가시고 이 데이비드 E 레플린이라는 분이 이제 테이크오버를 하셨는데 이분이 이 책의 프리페이스에 써놓으신 말이 있습니다. I suggest that at least the first section, thermodynamic principles, and as much as possible of the second section. 자, 여기 표현을 보시면은 가능한, 최대한, as much as possible of the second section. second section이 제목이 뭡니까? 페이즈 이퀄리브리아. 상평형이죠, 상평형. 이거는 뭡니까? 연력학적 원리. 첫 번째 섹션은 연력학적 원리에 대해서 배울 거고, 세컨 섹션은 이제 상평형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세컨 섹션을 다 끝내는 거를 지금 이분이 요구하고 있지 않죠? 여기 보면은 as much as possible of the second section be included in a one semester undergraduate course. 자, 학부생 대상으로 수업을 한 학기 하는데 이 두 번째 섹션을 끝낼 것을 지금 권장하고 계시진 않죠. 그냥 되는 데까지 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이 책의 주인 분께서 지금 스테이트먼트가 이렇죠. 자, 이 교수님은 그 카네기 멜론대 교수님이세요.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 카네기 멜론 대학교가 어떤 대학인지 잘 모르는 분들 위해서 이걸 자료로 가져왔는데 통상 유학 갈 때 참고하는 이제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 사이트에 가면 이제 대학교 랭킹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여기 보면은 20 pips in national universities 이렇게 돼 있죠. 미국의 대학교가 제가 듣기로 일설에 뭐 4,000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 갈만하다 하는 대학교가 100개를 넘어요, 100개를. 근데
이 25개. 이게 굉장히 높은 성적이거든요. 보시면은 베스트 언더그래주에이트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이 무려 6입니다. 6이. 예, 이게 뭐 엄청 좋은 학교인 거죠. 그래서 보면은 뭐 예, 쭉 있어요. 이렇게 학과별 랭킹도. 재료 보면 뭐 8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좋은 학교에서 평생 강의하신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다? 세컨 섹션 끝내면 좋고 아니면 말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럼 어디까지 수업을 할까요? 저는 세컨 섹션의 끝까지 수업을 할 겁니다. 이제 목표긴 한데 제가 이제 수업을 해보면 그 유니스트 학생들하고 수업을 해보면 열심히 으쌰으쌰해서 하면 뭐 어떻게 이 끝까지 가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걸 목표로 할 건데 뭐 이거 보면 텐테티브입니다. 그래서 임시 스케줄이니까 너무 뭐 압박은 받지 마시고 여러분들 좀 따라오는 거 봐서 좀 조절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첫 주에 히스토리 오브 머티리얼 사이언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주에는 연력학 제1법칙을 할 거고 세 번째 주에는 2법칙을 하겠죠. 그러고 나면 네 번째 주에는 엔트로피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엔트로피,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정의가 뭔지, 뭐 이런 거, 의미가 뭔지. 자,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 옥줄러리 펑션이라는 걸 배워야 돼요. 뭐 약간 수학입니다. 약간 수학. 옥줄러리 펑션 배우고 그다음에 맥스웰스 이퀘이션 약간 좀 더 수학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수학이라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산수 같은 거 좀 하고. 자, 이제 그러고 나면은 이제 서드로로 갈 거예요. 그래서 제3법칙. 연력학 1, 2, 3법칙하고 엔트로피 배우고 나면은 학기가 절반이 가죠. 자, 그러면 이제 중간고사를 쳐야겠죠. 중간고사를 치고 이제 후반부로 접어들면은 뭐냐면은 유너리 시스템. 이거는 이제 원소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원소가 하나밖에 없는 그 재료계에서 상평형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고요, 먼저. 그러고 나면 갑자기 뜬금없이 이 기체거동, 더 비헤이비어 오브 게시스, 기체거동에 대한 논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솔루션의 거동에 대한 논의를 할 거예요. 이 두 개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죠. 이 논의가 발전이 돼서 나중에 그 2개 이상의 상평형을 그리는데 굉장히 근간으로 사용이 되고 깁스 프리 에너지라고 나중에 이제 배울 건데 깁스 프리 에너지라는 개념을 도출하는데 어떤 근간이 되죠, 근간. 예. 자, 그래서 요까지 배우고 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뭘 배울 수 있다? 이 페이지 트랜스포메이션 인 메탈스 앤 알로이스 이걸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금속과 합금에서 이 상변이라는 게 일어나요. 자, 이제 페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이 뭔지를 배우셔야 되는데 이게 그 NE220 수업 들으신 분들은 조금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흔히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고체가 있고 온도 올리면 얘가 액체가 되고 액체를 온도를 더 올리면 기체가 되고 기체를 온도를 더 올리면 이제 플라즈마가 되죠. 네. 플라즈마에서 온도 더 올리면 뭐가 될까요? 발이 온도로 다 박살나겠지. 자, 그래서 고체가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고체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이거를 하나의 상으로 치잖아. 그죠? 이걸 하나의 상으로 치고 이게 또 두 개, 그죠? 이게 물질의 삼상 이렇게 배우잖아 우리가, 그죠? 네.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고체는 상이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고체가 두 종류가 있는 거야. 쉽게 만약에 단편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액체로 녹일 때까지 상변화가 안 일어나는 고체가 있고 액체로 녹기 전까지 몇 번이고 고체상을 바꾸는 재료가 있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후자의 얘가 철이죠. 철. 철을 녹이면 여러분들이 뭐 철을 무슨 0.01초 만에 팍 하고 이렇게 녹이는 게 아닌 다음에야 천천히 온도를 올려서 녹이면은 상변이가 이제 두어 번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 고체 상변이 그러니까 고체는 유지하는데 고체 상이 바뀌는 거. 네. 페이즈 트랜스포메이션, 솔리드 페이즈 트랜스포메이션. 요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요걸 배우시고 나면은 이제 요 앞에 있는 이 두 개 거랑 이제 깁스 프리 에너지랑 이 두 개까지 합쳐서 이제 파이널리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시는 거죠. 유테틱 페이즈 다이그램을 배우는 네. 바이너리 페이즈 다이그램을 배우는 준비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배우고 나면은 뭐 한 주 정도는 약간 예비 시간으로 요약으로 남겨놓고 그러고 기말고사를 치고 이번 학기를 종강을 하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목표가 뭐냐? To understand why material science. 그러니까 우리가 재료 공학만 있어도 삶의 질은 올라가죠. 네. 근데 재료 과학을 하는 이유가 뭐냐? 뭐 재료 공학을 더 잘하기 위해서 네, 재료 과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의 일환으로 뭐예요? Laws of Thermodynamics. 연력학 법칙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연력학 법칙들을 좀 배워보자는 거지.
그리고 연력학 법칙을 배우려다 보면은 엔트로피를 배워야 되고 옥실러리 펑션이라는 걸 배워야 되고 맥스웰스 이퀘이션이라는 걸 배워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유너리 바이너리 페이지 다이어그램을 뭐 그린다거나 그려져 있는 걸 이해한다거나 혹은 활용한다든가 이제 그런 능력들이 갖춰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고체 상변이를 좀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목표는 여기 보면은 예측을 하기 위해서 크리스탈 스트럭처 제가 아까 이제 고체 상변이를 한다고 했죠.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지. 어떤 고체의 성분이 주어지고 성분, 컨센트레이션 주어지고 그다음에 온도가 주어졌어. 그러면 얘가 어떤 고체상을 가질지 궁금하겠죠. 그거를 알려주는 게 페이지 다이어그램이죠. 물론 이제 페이지 다이어그램이 완벽하진 않죠. 왜냐하면 페이지 다이어그램은 상평형이 이루어졌을 때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재료가 상평형이 이루어져 있지 않죠.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TTT 다이어그램 이런 걸 쓰는데 TTT 다이어그램은 제 생각에 뭐 그냥 학부 때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배우시면 돼서 굳이 이 수업에서 뭐 이렇게 열심히 다루지는 않을 거고 아마 NE20에서 이름은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C하고 T가 주어지면은 고체 사항을 알 수 있기 위해서 예측할 수 있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아니 교수님 그럼 P는 어디 갔습니까? 재료에 압력을 가하면은 이제 뭐 미케니컬 스트레스죠. 언더 미케니컬 스트레스에 놓으면은 상변이가 일어나죠. 압력을 좀 많이 가해야 되는 경우가 보통 일어나긴 하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뭐로 놓습니까? 이거 상압으로 그냥 놓죠. 일기압으로 그냥 놔. 왜? 재료가 그렇게 극심한 그 엄청난 그런 상변이가 일어날 정도의 압력에 처해지는 일은 학부 수준에서는 사실 그걸 별 마주칠 일이 없어요. 이렇게 굳이 알아야 되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통 이 상평형도를 그리면 P는 1 이렇게 놓고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C하고 T만 가지고 2차원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칙적으로 with particular C, 그러니까 컴포지션이 주어졌을 때 이것이 어떤 particular TNP 조건에 있을 때, 온도 압력 조건에 있을 때 얘가 고체상이 뭐가 되는지를 우리가 예측력을 가지고 싶다. 그게 어떻게 보면 재료 연력학의 주요한 의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 학기에 걸쳐서 배우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맥락이 있어요, 맥락. 뭐든 배우면은 맥락이 있어야지. 뜬금없이 뭐 많이 배우면 좋은 거다. 뭐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어디 재벌이고 뭐 귀족이고 이러시면은 이제 뜬금없어도 되는데 우리는 좀 바쁜 사람들이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돼가지고 그래서 공대에 온 이유가 뭐겠어요, 그죠? 자, 맥락이 뭔가 좀 봅시다. 자, 보면 two subjects that you must understand to comprehend this universe. 이제 뭐 우리가 우주를 한번 이해를 해보자. 우주를 해보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요 두 과목은 필수다 이거 필수. 이거 두 개 다 안다고 뭐 우주를 이해하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지만. 그래서 머티리얼 사이언스를 꼭 배워야 된다. 머티리얼 사이언스는 보통 이제 머티리얼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죠. 머티리얼 사이언스라는 건 사실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없었고 머티리얼 엔지니어링이 있었던 건데 이제 사이언스가 합류를 하면서 이제 과학 그 제목이 이제 이렇게 된 거고 이제 앞에 솔리드를 제가 쓴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액체 재료 액체 재료는 재료공학의 대상이 아니죠. 액체 재료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케미스트리 혹은 케미컬 엔지니어링으로 가셔야 되죠. 그래서 고체 재료, 고체 재료 공학입니다. Solid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자, 여기 보면 뭐 your body is made of a bunch of solids formed by various types of atomic bond 이렇게 되는데 이제 원자 간 결합을 이해하는 게 사실 모든 것의 이제 시작이죠. 원자 간 결합이 왜 일어나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NE20에서 배워오셨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토믹 반딩의 타입에 따라 가지고 이 케미컬 페이지가 결정이 되는 거고 또 걔네가 또 어떻게 또 상변이를 하는지 그것도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재료 과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원자 결합에 대한 원자 간 결합에 대한 논의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료 연력학 이 과목의 메인 주제 그래서 two things of importance in your life에서 이제 하우징하고 클로스 제가 이거 뭐 예를 들었는데 집하고 옷이죠. 옷. 집하고 옷이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여러분들 바디 템퍼러처 컨트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옷도 없고 집도 없는데 뭐 우리가 윤리 도덕이 없어갖고 뭐 이렇게 발가벗고 다녀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은 뭐 혹은 뭐 홈리스여도 뭐 어떤 법적인 제재가 전혀 없고 불편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바디 템퍼러처 컨트롤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러면 굳이 뭐 집을 짓거나 옷을 입지 않아도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가능한 얘기잖아. 근데 이제 이 온도 여러분들 신체 온도 조절에 관한 거라는 거지. 클로스 하우징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해하는데 이 연력학
연력학이 필요하다. 뭐 이제 이거 그냥 적은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Thermodynamics of Material. 네, 그러니까 머티리얼 중요하다 얘기했죠. 그다음에 연력학 중요하다 얘기를 했죠. 근데 요거 두 개가 더해지니까 뭐가 됩니까? 재료 연력학이 되죠. 네, 그래서 우주를 이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근간 베이스 베이스다. 그래서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해석역학하고 이제 재료역학, 고체역학, 뭐 그다음에 유체역학도 사실 배우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 연력학 배우셨어야 되고 연력학이 이제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기계과 연력학인 거죠. 네. 이거는 사실은 재료과 연력학인 거죠. 기계과 연력학을 배우고 재료과 연력학을 배우는 게 좋죠.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가르치는 거는 이제 원자과 연력학이죠. 원자과 연력학은 또 조금 다르죠. 기본적인 건 다 상통하는데 약간씩 토핑이 다르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토핑이 중요하죠. 토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계과 연력학도 배우면 좋다라는 뜻으로 넣은 거고요. 재료과 연력학을 또 들을 필요는 없으세요. 왜냐면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라서. 그 다음에 이제 히든 매스 트랜스퍼에서 열전달이라고 그러죠. 보통 열전달 수업 또 들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일렉트로마그네티즘 전자기학도 이제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퀀텀 다이나믹스 이거는 뭐 원자력 하는 사람이면 퀀텀 다이나믹스는 사실은 이제 교양이죠. 교양. 교양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모르면 안 돼. 알아야 돼. 근데 알면 딱히 어디에 쓰지? 근데 어쨌든 이 교양을 알면은 원자력에 관련된 이제 많은 개념들 이해할 때 어떤 바닥이 돼주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제 매스매틱스 강조하는데 저도 수학은 약합니다. 저도 수학은 약하고 참 항상 이 아픈 손가락인데 하여간 이 공학자의 수준이 적지 않은 경우에 이 수학의 레벨로 많이 결정이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수학을 잘하셔야 좀 수준 높은 그런 학자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재료 연력학 진도를 나가봅시다. 이제 메탈러지컬 서머다이나믹스 오브 뉴클리어 머티리얼스, 그렇죠? 메탈러지컬 서머다이나믹스 오브 뉴클리어 머티리얼스. 자,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기원전 1200년경쯤에 우리가 이제 철기로 들어오죠. 철기. 처음에 석기, 뭐 그다음에 청동기죠. 청동기가 이제 브론즈가 청동기고 그 전에 그냥 구리를 썼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금속이죠. 스톤은 뭡니까? 스톤은 세라믹이죠. 세라믹이고 천연 세라믹이지. 천연 세라믹에서 우리가 금속으로 왔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람을 더 잘 죽일 수 있으니까. 이거 뭐 단편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론즈로 왔죠. 브론즈. 이것도 더 잘 죽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이언으로 왔죠. 이거는 더 잘 죽일 수 있으니까. 이게 부가가치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뭐 산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가 남이라고 치부하는 사람을 죽이면은 그게 최고의 부가가치가 되는 어떤 그런 비정한 시절이 길었으니까 지금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지금도 아이언 에이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게 얘기하면 이제 도구죠, 도구. 도구가 향상이 되니까 생산성이 향상이 되죠. 도구가. 도구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뭘로 만들었냐? 재료가 중요한 거지, 처음에는. 그 다음엔 뭐겠습니까? 뭐, 매뉴팩처를 잘해서 또 도구를 또 교묘하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자,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이걸 제가 패러디한 대사인데, Tell me what you use, I will tell you what you are. 그래서 이제 당신이 쓰는 도구가 뭔지를 말해주면 내가 당신이 무엇인지를 말해줄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어떤 패러디인데 이게 원래는 뭐였습니까? 이게 use가 아니고 이게 it이었습니다. it. it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what이 아니고 who였을 것 같아. 그래서 네가 먹는 게 뭔지 말해주면 내가 네가 누군지를 말해주면 뭐 이런 얘기가 누가 말을 한 선현이 있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아이언 에이지에 들어오고 나서 이때는 재료 공학이 없죠. 재료 공학은 있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 근데 재료 과학은 없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옛날에는 그냥 메탈러지였다. 피지컬 메탈러지였다. 뭐 망치로 대장간에서 칼 두드리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인류 초기에는 트라이얼 앤 에러다 이거지. 그래서 이 블랙스미스 대장장이가 그냥
철 재료를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서 칼을 만들었는데 칼이 좀 더 좋은 게 나오고 좀 안 좋아지고 그런 경험, 트라이얼 앤 에러가 이제 경험이니까 경험을 통해 갖고 제일 좋은 칼 만들면 이제 명공이 되는 거죠. 더 좋은 대장장이가 되는 거고. 그래서 더 좋은 철을 만들면 더 좋은 칼을 만들 수 있고, 그러면 한때는 그게 뭡니까? 뭐 나라의 흥망성쇠를 정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이 based on experience, 경험에 기반한 거고, inherited, 이게 이제 유산 상속되는 거죠. from masters to apprentice. 그러니까 도제식 교육이죠. 도제식 교육. 네. 마스터가 어프렌티스한테 이렇게 경험과 지식을 전달해주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런 시대가 오랜 동안 이어져 오다가 1873년에 좀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약 3년에 걸쳐서. 이 19세기 이후에, 1800년대죠. Remarkably improved understanding of material behavior was emerged out and turned a pure human being into material scientist engineers. 이게 뭐냐면은 1873년 요때쯤에 그 조사이아 윌라드 깁스 혹은 뭐 제이 윌라드 깁스 이렇게 부르는 그 깁스 아저씨가 재료 연력학을 만들어요. 이 시리즈 한 3편인가? 3편의 논문을 시리즈로 발간을 해가지고 On the Equilibrium of Heterogeneous Material 뭐 이런 제목의 논문을 써요. 거기서 이제 깁스 프리 에너지가 처음으로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어떻게 보면 천재지, 천재.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만들어내 가지고 원래는 이제 뭐 약간 기계과 쪽에서 쓰이던 그런 연력학을 재료공학 쪽으로 가져오는 거지. 그래서 재료공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들어낸 거지. 그게 이제 재료 연력학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재료 연력학이 등장을 하면서 재료 과학이 탄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물론 뭐 이전에도 이론화하려는 노력은 뭐 계속 있어 왔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좀 분기점이다. 서머다이너믹스 오브 머티리얼이 태어나는 것이 이 재료 공학에서 재료 과학이 좀 첨가가 되는 약간 그런 분기점이다.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자, 그러고 나서 한 50년쯤 뒤에 훨씬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훨씬 더 큰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의 발명이에요. 전자현미경이 발견이 됩니다. 이 전자현미경이 재밌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뭐 단편적으로 얘기해서 SEM이 제일 좀 수준이 낮은 거고 뭐 조금 요게 이제 좀 좋은 게 이제 EPMA이고 그 다음에 이제 템이 좋고 뭐 이제 하이 레졸루션 템이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뭐 완전히 딱 등수 이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식인데 발명은 이 TEM이 더 먼저 됩니다. TEM이 뭐냐면 트랜스미션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예요. 그러니까 재료를 전자가 이렇게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하면서 생긴 그 이미지를 사진을 찍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뭐 실시간으로 관찰을 한다든가 사진을 찍는다든가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는 장치인데 이게 왜 혁명적이냐면은 이전에는 뭘로 재료의 미세 구조를 바뀌었어요. 우리가 이제 재료의 물성을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재료의 물성은 재료의 미세 구조가 결정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로 봤지. 그래서 보통 OM이라고 하거나 뭐 혹은 비지블 라이트 마이크로스코프에서 VLM 이렇게 하는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냥 가시광선으로 갖다가 이렇게 재료 잘라갖고 폴리싱해서 표면을 반짝반짝하게 닦은 다음에 그거를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이제 보는 게 그게 다였는데 이걸로 보면은 뭐 진짜 잘 보면 한 2000배? 요즘은 기계가 좋아져서 뭐 4000배나 뭐 혹은 뭐 10,000배 가까이도 이제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계가 되게 좀 뚜렷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눈으로 보는 거잖아. 이게 비지블 라이트라는 게 결국 가시광선으로 보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 해상도가 낮은 거지, 해상도가 낮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맨눈으로 보시면은 머리카락 굵기까지 볼 수 있어서 0.1mm까지 이제 그 해상도가 나오는 거고. 근데 이거를 만약에 뭐 2000배, 4000배 이제 확대를 하면은 이제 뭐 마이크로미터까지 보겠네. 1000배 마이크로미터까지 이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어떤 그 인간은 이제 서브 마이크로미터에 대해서는 약간 장님이었던 거지. 못 보고 있었던 거지. 근데 이거를 전자 이제 여러분들 그 드브로글리 웨이브랭스 뭐 이런 거 배우고 하셨을 건데 이 전자 에너지를 이렇게 높이면 드브로글리 웨이브랭스 이렇게 되게 짧아지죠. 보통 이제 파장이 이제 그
눈금자인 거잖아요. 눈금자보다 작은 건 우리가 잴 수가 없잖아, 길이를. 네, 그런 느낌으로 이 전자를 써가지고 이거를 하게 되니까 굉장히 그 나노미터 단위까지 이제 볼 수 있게 된 거죠. 예, 물론 뭐 전자투과 현미경이 발명되자마자 나노미터까지 이렇게 섹섹하게 보이고 뭐 그런 거는 아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장치가 계속 개량이 됐죠. 이제 개량이 되면서 지금은 뭐 100만 배와 1000만 배 사이 어디에 아마 맥시멈 그게 있을 거예요. 맥시멈 그 레졸루션이 있을 거고. 그래서 자, 그래서 이 보면은 1926년에 뭐가 만들어집니까? 네, 일렉트로마그네틱 렌즈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누가 이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일렉트로마그네틱 렌즈로 전자를 컨트롤할 수 있겠다. 전자를 포커싱할 수 있겠다. 이제 이걸 알아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전자를 우리가 그죠? 이 마그네틱 렌즈로 전자의 경로를 변경시켜서 빔을 만들어 가지고 재료를 통과시키면 재료의 내부를 나노미터까지 볼 수 있겠다. 누군가 그런 기가 막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개발을 합니다. 1931년, 33년에 이제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 개발을 하고 37년에 이제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가 나오고 38년에 이제 전자 현미경이 상업화가 되고 39년에 이제 전자투과 현미경이 나오는. 그래서 이제 1940년대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이제 전자투과 현미경의 시대가 열리게 되죠. 그러니까 예전까지는 재료에 대한 논의가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마이크로 스트럭처, 미세 구조. 미세 구조라는 거 우리가 마이크로 스트럭처라고 한 이유가 뭐겠어? 마이크로미터까지 봤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지금이었으면 나노 스트럭처라고 용어가 먼저 생겼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미세 구조가 이렇게 된 거고 이게 이제 확장이 된 거죠. 확장이 돼가지고 이제 마이크로미터 레벨에서 나노미터 레벨로 확장이 되면서 훨씬 더 작은 재료의 구조를 볼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자 하나하나를 다 볼 수가 있죠. 전자투과 현미경을 보면. 이거 전자투과 현미경 이제 안 써보신 분 있으면은 한번 좀 써보시면 재밌습니다. 예, 신기하죠. 원자 다 보이고 막 이러니까. 자, 그러다가 이제 39년까지 뭐 그렇게 돼서 이제 완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현대적인 그런 재료 공학 과학이 등장하는 그런 이제 기반이 좀 마련이 됐는데 1945년에서 57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945년에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이 투하가 되죠. 뉴멕시코에서 트리니티. 그리고 나서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미국이 뭘 합니까?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개발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1957년에 처음으로 이제 상업용 원전을 설치를 하죠. 근데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재료, 원자로 내부에 사용된 많은 재료가 이제 방사선에 노출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주로 중성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뉴트론 크로스 섹션의 개념을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핵분열에서 나오는 열 때문에 재료가 굉장히 고온에 서브젝트 되게 되죠. 그러니까 고온에서 사용이 되게 되죠. 그 다음에 냉각제이자 감속제로 사용되는 물의 이 액체상을 유지해야 되니까 고압을 걸게 되죠. 고압을 걸게 되고 중성자하고 감마선이 열심히 원자로 내부를 날아다니면서 방사선 조사 손상을 또 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 피지컬 메탈러지가 재료 연력학을 만나고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를 만나서 머티리얼스 엔지니어링이 됐다가 머티리얼스 엔지니어링이 머티리얼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이 됐다가 원자력 재료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뉴클리어 머티리얼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 원자력 재료 과학 공학이라는 학문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서모다이나믹스라고 하는 서모다이나믹스 오브 머티리얼스라고 하는 이 과목이 이 디서플린이 이 원자력 재료에 적용이 가능할까? 그래서 이제 답을 빨리 말씀드리면 yes and no죠. yes and no. 적용이 가능하지만 어떤 완벽한 프레딕션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일반 재료에도 재료 연력학이 완벽한 프레딕션을 제공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불완전한 정도가 훨씬 심하다는 거죠. 원자력 재료에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를 안 배울 수는 없다. 안 배울 수는 없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이제 도식화를 좀 했는데 이제 before and after the TM material thermodynamics. 그래서
이 전자 투과 현미경의 개발 전후, 그죠? 그 이후로 이 재료 연력학, 그죠? 이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가? 그래서 피지컬 메탈러지를 머티리얼 사이언스 엔지니어로 바꾼 거는 무엇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전자투과 현미경이다. 전자투과 현미경이고 아토믹 스케일 옵저베이션이 가능해지면서 어떤 메탈러지라는 기술이나 공학의 레벨에서 약간 사이언스로 진입을 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어, 주사이아 윌라드 깁스라는 천재가 연력학을 재료공학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창안하면서 이 이퀄리브리움 크리스탈 스트럭처에 대한 그런 발전된 논의를 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었다.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메탈러지가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으로 바뀌는 그런 기계가 설명이 되고 그랬는데 이제 추가로 라디에이션 머티리얼 사이언스가 등장을 하게 된다. 왜? 맨하탄 프로젝트를 계기로 인류가 원자력 에너지와 방사선을 굉장히 매시브하게 대규모로 라지 스케일에서 활용을 시작했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이 추가가 된 거죠. 예전에는 반 알렌드가 있고 지구 대기권이 있어서 뭐 태양에서 오는 방사선을 거의 대부분을 이제 다 막아주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뭐 방사선 받아봤자 재료의 변성이 크게 일어나지는 않는 그런 상황에서만 인류가 살아왔고 그랬는데 이제는 원자력 발전소라는 물건을 만들면서 이제 다른 시스템도 많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라는 시스템을 만들면서 거기에서 중성자나 감마선이나 혹은 피션 프라그먼트 같은 이 굉장히 강력한 에너제틱한 이런 라디에이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그런 재료들을 개발할 필요성이 생겼다. 그러면서 메탈러지가 머티리얼 사이언스 엔지니어링이 이미 됐는데 거기에 다시 뉴클리어라는 라디에이션이라는 토핑이 얹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피지컬 메탈러지는 대장장이가 하는 일이고 머티리얼 사이언티스트 앤 엔지니어는 이 HRTM 고해상도 전자투과 현미경 그리고 재료 연력학 이런 거하고 플레이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네, 좀 차이가 있죠. 머티리얼 사이언티스트 앤 엔지니어라고 해서 뭐 대장간 가서 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냥 대장장이가 칼을 만들면 그걸 잘라보고 이 칼은 왜 성능이 더 좋구나 이런 거를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제 예측을 제공해서 이렇게 만들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뭐 그런 예측을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고 전문가인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방사선 재료과학공학 원자력 공학도에게는 이것이 필수다. 그러니까 재료공학 하는 사람들이 배운 것 위에다가 우리가 하나를 좀 더 배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디 적용되느냐? 리서치 앤 테스트 리액터. 이제 연구용 원자로 많이 있죠. 연구용 원자로. 그 다음에 아이온빔 억셀러레이터. 예, 여기 뭐 포항에도 가속기 시설 있고 경주에도 가속기 시설 있고 가속기 시설이 많죠. 약간 이 연구의 도구로 많이 쓰입니다. 가속기라는 게. 네. 그래서 이온빔으로 갖다가 재료를 조사를 해가지고 강력한 방사선이 재료를 어떻게 바꾸는지 그런 것들을 좀 모사를 할 수 있죠. 에뮬레이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 원자력연구원 정도 취업하거나 혹은 뭐 미국의 내셔널랩 취업해야지 이제 직접 만져볼 수 있는 거지만 사용 후 해결료 집합체의 변성에 대해서 그런 연구를 할 때 또 이 RMS를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필드가 그러니까 이 분야가 이 해결료나 방사선 재료과학이라는 게 필드가 엄청 넓지는 않아요.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수의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정확히 얘기하면 다수의 훌륭한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데 이 사회가 그 정도의 돈을 이 분야에 투자할 정도의 여력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취업 자리가 존재를 하면은 그 자리 숫자만큼의 전문가만이 양성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박사를 받으면 끝이 아니고 이 연구기관에 취업을 해서 해당 분야 연구를 계속 이어가야 그렇게 한 20년 연구해야 진짜 전문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자리가 없으면 박사과정 훌륭하게 한 사람도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걸 가지고 이제 다른 거 이제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다른 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다른 일을 뭐 한 20년 하고 나면은 이제는 그 분야 전문가인 거지. 처음에 시작할 때 뭐 원자력 재료를 했다고 해서 또 그 사람이 계속 평생 뭐 원자력 재료 전문가일 수는 없잖아요. 뭐 20년 동안 다른 일 했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일자리가 뭐 엄청 많다? 이런 거는 이제 아니죠.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그런데 이제 그거 이상으로 진입자가 적은 시장이다. 왜냐면 일단 좀 딱 봐도 어려워 보이고, 이거 해가지고 고생은 많이 할 것 같은데 나한테 뭐 남는 거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 단순히 이제 저처럼 좀 흥미를 가져서 이게 재밌어 보여가지고 시작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좀 들어와 보면은 약간 꿀을 빨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 그래서 좋기도 한데 좀 안 좋기도 해요. 왜냐면 이게 이 어떤 학문의 분야가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은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대화하고 배우면서 이렇게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저보다 뛰어나고 안 뛰어나고 이런 논의를 할 건덕지가 없이 그냥 이거를 전공한 사람, 이걸 계속 연구하는 사람 숫자 자체가 그냥 뭐 거의 없다시피 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좀 외롭죠. 약간 외롭고 뭐 좀 그런 면은 좀 있어요. 근데 학문 자체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재밌고 좀 흥미롭고, 그리고 뭐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그냥 약간 느낌이 다 배우고 나면 나만 모르는 건 아니고 다들 모르는구나. 그냥 인류 지식의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고, 그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이죠. 우리 모두는 그 바닷가에서 조약돌을 줍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에 불과하다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냥 이 필드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뭐 똑똑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지만, 갈 길이 멀구나. 인류의 과학은 이제 초입이구나, 초입. 이제 길에 들어섰구나. 이제 먼 길 떠나야 되는구나.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뒤에는 좀 간단히 해보면은 이 더 로직, 논리, 그 다음에 Materials Challenge in Nuclear Engineering입니다. 로직이 쉽죠. 우리는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이거를 화석 연료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도 아니죠. 한 100년도 더 됐죠. 그린하우스 가스 에미션이 문제가 된 게 사실 100년도 더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린하우스 가스 에미션이 좀 최근에 많은 문제가 됐고, 이게 또 글로벌 워밍을 우리가 좀 피부로 느끼잖아요. 울산에 눈이 안 옵니다. 그죠? 근데 이머추어 테크놀로지스 포 얼터너티브 에너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재생에너지는 우리가 뭐 신재생이라 부르는데 이게 사실 신자는 빼야죠. 이게 뭐 네덜란드에 풍차 들어온 게 언제고, 우리가 뭐 태양광 그 산에서 나무 삭정이 긁어다 태운 게 언제입니까? 그래서 재생에너지죠. 나무 삭정이 하고 풍차. 네. 이게 좀 한계가 있어요. 네.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직 미성숙 기술인데 이게 어느 세월에 성숙해질지 이거는 좀 장담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숙해진다는 게 의미가 뭐냐면은 에너지 효율도 효율인데 뭐 하루에 24시간인데 뭐 2.6시간 돌아가고 이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오래 돌아갈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좀 중금속 같은 거 좀 덜 넣고 좀 태양광 패널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윈드 터빈 만들었는데 이렇게 뭐 저주파 문제라든지 뭐 새가 이렇게 갈려서 죽는다든지 이런 문제 좀 없는 그런 것들이 좀 본질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인가? 마치 우리가 이제 수력 발전소 댐을 만들면 환경 파괴가 불가피하잖아요, 그죠? 네. 뭐 수력 발전소 댐 이런 거의 필요성을 제가 부정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걸 써야 되는데 쓰면은 이제 좀 약간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 재생에너지는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정말 너무 너무 좋죠. 뭐 정말 오지에 이렇게 떨어져 있고 막 거기에 뭐 발전소 세울 수도 없고 이럴 때 거기 태양광 패널 하나 딱 있으면은 뭐 이것저것 이렇게 좀 저전력으로 돌아가는 것들은 다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장점이 있고 활용처가 있는 그런 에너지원인데, 현실적으로 이걸로 지금 대용량 에너지를 갖다가 공급을 해가지고 석탄 화력이랑 천연가스를 다 빼고 이것만으로 볼 인류 문명을 지탱할 수 있고 이거는 전 솔직히 상상이 안 되거든요. 제가 뭐 부족해서 상상력이 부족하고 뭐 제가 뭐 실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일러요. 인류에게 너무 이른 에너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연구를 한참 더 해야 되고, 그래서 좀 수지타산이 맞고 좀 시적절한 곳에 활용을 하면서 계속적인 연구를 해서 언젠가 정말 뭐 핵융합처럼 정말 먼 미래에 정말 굉장한 세상이 우리에게 우리 후손들한테 왔을 때 그때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당장 이 대용량 에너지를 공급을 하고
또 세계 각지의 경제 발전을 견인을 하고, 선진국 사람들은 점점 더 높은 생활 수준을 원하고, 중진국 사람들은 우리도 좀 사람답게 살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후진국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도 좀 전기 좀 들어오고 뭐 좀 수돗물도 좀 깨끗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전기죠. 뭐 그 바닷물 디살리네이션 테크놀로지 이런 거 다 그냥 전기 쓰면 다 증류해가지고 깨끗한 물 아프리카에 공급하고 이제 다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제 정치 논리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사실 뭐 현실적으로 그런 게 극복이 어렵죠. 왜냐면 남의 나라지 우리나라가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이제 원자력 에너지라는 게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쓸 수밖에. 이게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 20대 초반에 굉장히 이 고민을 많이 하면서 진로 고민을 하면서 참 여러모로 생각을 해봤는데,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 원자력 에너지 없이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길로 온 거고 뭐 박사까지 하고 또 교수가 돼서 이제 학생들 여러분들 가르치고 이제 그러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재생에너지는 아직 대용량 전력원으로서는 좀 적합치 않은 면이 크다. 그래서 당장의 글로벌 워밍을 대처를 하면서 대용량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공급을 하려면은 원자력밖에 없다. 근데 이제 원자력 에너지를 쓰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지적하는 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별로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걸 두려워하니까, 이 사용 후 해결료 문제가 있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 문제. 이게 대략 30만 년 정도 이렇게 그 방사성이 천연 우라늄보다 이제 높게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용 후 해결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되게 첨예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일종의 님비 현상 때문에 이게 내 앞마당에는 그거를 보관하면, 우리가 뭐 그냥 갖다 놓는 건 아니고 이게 튼튼한 용기에 넣어서 갖다 놓을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안 된다는 거지 사람들이. 저는 정말 뭐 제 일자리만 어떻게 보장이 되고 제가 먹고 살 수만 있으면은 어디가 됐든 간에 이 사용 후 해결료 이 저장 처분하는 그런 데가 생기면은 거기 가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이제 그게 저의 어떤 의무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 바로 위에서 살면서, 거기 만약에 방사선이 나온다면 내가 그걸 처음으로 맞는 거지. 근데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난 걱정 안 한다는 거지. 아니 뭐 물론 그러다가 무슨 일 생기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럴 확률은 정말 뭐 그런 것까지 걱정할 것 같으면 운석 충돌해가지고 지구 반동강 나는 거 이런 거 고민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걸 어쨌든 사람들이 문제라고 이제 인식을 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제 약간 국민한테 봉사하는 입장입니다. 네. 많은 경우에 이제 원자력이 공공기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이랬든 저랬든 국민 여러분이 요구하시는 게 그거면은 맞춰야 돼요. 네, 맞춰야 돼요. 돈 주시는 분 말 들어야 되잖아, 그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뭐 단단한 용기에 잘 넣어갖고 땅에다가 이제 한 400m 파가지고 묻으면 제가 볼 땐 괜찮습니다. 지금 북유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죠. 괜찮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그게 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경주에 그 중저준이 처분장 만드는데 정말 몇 년 걸렸습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1980년대부터 정말 난리도 아니었고, 제가 뭐 부안 사태나 이런 것도 이제 2004년 이럴 때 다 어떻게 보면 직접 보면서 자란 세대인데, 학생 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래서 이제 사용 해결료 같은 경우는 특히나 또 이게 고준위 핵폐기물 아닙니까? 이거는 뭐 정말 처분장 구하기 힘들겠죠. 저기 뭐 어디 강원도나 이런데 사람 정말 한 명도 안 사는 그런 지자체를 하나 신설을 해가지고 뭐 거기에 하기 전에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악티나이드 트랜스미테이션, 이게 뭐냐면은 여기 30만 년 동안 방사선 레벨이 좀 방사능 레벨이 좀 높다 그랬잖아요. 이게 악티나이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악티나이드들이 반감기가 좀 길어요. 반감기가 좀 길어갖고 이게 30만 년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트랜스뮤테이션이라는 걸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제 중성자를 쪼여가지고 다 부셔버리는 거지. 가지지 못하면 부셔버리겠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하려고 하면은 이 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이 고속 중성자 시스템, 패스트 트랙 시스템으로 이걸 부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속 증식로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용 후 해결료를 이렇게 다 부셔야 되는 거지. 부신다는 게 이제 그 아이소토픽하게 부순다는 겁니다. 동위 원소를 부숴서 방사능이 오래가지 않는 그런 핵종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걸 트랜스미테이션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고속로 시스템을 해가지고 사용 해결료를 없앨 수가 있는데, 이 고속로 시스템은 좀 차이점이 있어요. 경수로하고 다르게 금속 해결료를 써야 됩니다. 금속 해결료. 금속 해결료를 쓰는 게 왜 좋은지 설명 안 할게요. 어쨌든 금속 해결료를 써야 되는데, 이 금속 해결료를 쓰면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우라늄이잖아요.
순수 우라늄을 그 해결로 쓰는 게 약간 되게 부적합합니다. 왜 부적합한지도 설명 안 할게요. 근데 어쨌든 거기다 이제 좀 뭐 지르코늄 같은 걸 넣어서 이제 합금을 만드는데, 그럼 이제 UGR 얼로이가 되잖아요. 아주 대표적인 이제 고속중식로 해결료거든요. 특히 SFR에 소듐 크루드 패스트 리액터. 그래서 요거가 문제가 뭐냐면은 온도가 바뀌면 이 상변이가 많이 일어나요. 솔리드 페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이 한 두세 개 정도 이게. 그래서 이 해결료 봉이 이렇게 길다랗고 여기 가늘어 가지고 요거 뭐 몇 밀리미터밖에 안 되는데, 여기 이렇게 콘센트릭하게 페이지 존이 두 개, 세 개씩 생기거든요. 이렇게 지축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여기 페이지가 다 나뉘어. 고체상이. 그러니까 이 얇은 연필심 같은 해결료에 이게 존이 세 개로 나뉘어. 금속 상이 달라. 자, 그런 솔리드 페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을 이해를 못하면은 고속로 해결료의 성능과 안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배워야 돼. 그러니까 제가 재료 연력학을 배운 이유를 알겠죠. 제가 이제 해결료 공학으로 박사를 하다 보니까 금속 해결료가 제 연구 주제였기 때문에 솔리드 페이지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 문제가 있어, 문제가. 이 페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걸 우리가 예측하는 툴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겹게 말씀드렸다시피 서머다이나믹스 머티리얼, 재료 연력학으로 하거든. 재료 연력학으로 상평형도를 그려서 한단 말이야. 문제가 뭐야? 방사선이 없을 때만 맞아. 재료 연력학이 예측한 이 고체상의 형성 온도나 고체상의 형성 그 성분 범위가 방사선이 없을 때만 맞아.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에서는 방사선이 있어도 크게 안 변해. 기존의 상평형도가. 근데 어떤 시스템에서는 상평형도가 완전 변해. 근데 이게 애초에 상평형도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예요. 왜? 상평형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상이 평형을 이뤘을 때 유효한 정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방사선이 있으면은 영원히 평형을 이루지 않아. 그러니까 약간 이게 뭐랄까, 이게 형용 모순이지, 영원히 평형으로 다가가지 않는 시스템에 대해서 상평형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상이 형성된다를 가지고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지. 환장을 노르시죠.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 1873년 이 연도가 문제예요. 1873년. 이 1873년 이게 여러분들 그 방사능이라는 거, 라디오 액티비티라는 것 자체가 발견된 연도가 1895년, 96년 요 사이에요. 렌트겐이 X선 발견한 게 이때야. 중성자는 1920년대에 나왔죠.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재료 연력학 만들 때 이 윌라드 깁스가 방사선이 뭐예요? 방사능이 뭐예요?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방사능도 모르고 방사선도 모르는 시대를 살던 이 깁스가 만든 재료 연력학. 이걸 갖고서 지금 원자로 재료를 설명하려고 하니 되기가 어렵겠죠. 되기가 어렵겠죠. 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어요. 있지만 어떡하겠어. 그거밖에 없는데. 자, 그래서 이 메탈릭 퓨얼 고속 증식로에 사용되는 금속 연료가 방사선을 맞으면서 고체 상변이를 하는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자, 이게 제 혼자 해가지고 이게 뭐 일이 되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맨파워가 필요해, 맨파워.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연료를 발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야. 그 연료가 이 고속 증식로 시스템이나 혹은 이제 해양 원전에서 잘 활용될 수 있는 그런 해결료를 개발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언급을 했겠지만 뭐 나라에서 이 명목으로 뭐 월급 주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 많지는 않지. 네, 그렇지만 없으면 안 되는 거야. 항상 이런 좀 마이너한 분야들이 문제가 이겁니다. 이렇게 필드가 넓어갖고 자리가 많아 보여갖고 우수인재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그렇진 않아. 그러니까 항상 만성적인 인재 부족에 좀 시달리는 그런 분야죠. 자, 그래서 이런 맨파워를 어쨌든 뭐 1년에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제 키워야 되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그래서 제가 Thermodynamics and Metallurgy of Nuclear Material 코र्스를 만든 거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이 이 수업을 만든 저의 이 논리적인 발전 어떤 경과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그것과 또 별개로 현재의 이 원자력 공학에서 많은 그 다양한 재료적인 챌린지, 약간 도전들이 있어요. 어떤 이슈, 잠재적인 위협, 뭐 더 나은 재료를 만들기 위한 어떤 걸림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여기 보면은 increased radiation damage for new system to invent. 그러니까 이제
원자력계에서는 혁신이 좀 느립니다. 왜 느리겠어요? 이게 원자로가 뭐 1, 2조 원 하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예? 이게 3천만 원짜리 자동차냐고. 하나에 개당 4조 원씩 하는 물건이란 말이에요. 4조 원짜리 물건을 갖다 더 낫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보수적입니까? 안전하면은 원자력 아니에요, 그죠? 네. 원자력 안전공학과 같은 느낌이죠. 내 회사에 안전하면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도출한 시스템 설계에다가 맨날 곱하기 3 해가지고 만들고 있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죠? 10cm 두께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30cm로 하자. 뭐 이런 게 우리의 철학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보수적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어쨌든 좀 더 나은 새로운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할 필요성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혹은 현재 어떤 현안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이거를 발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발명을 하면 이제 우리가 그 리액터 시어리, 노심 설계나 뭐 열수력학 배우신 분들이 이제 시스템 설계를 막 열심히 합니다. 하면은 주로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시스템 온도는 올라가고 중성자 레벨도 같이 올라가. 그러니까 이 안에다 재료를 집어넣으면 더 뜨거운데 중성자가 나를 더 많이 때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료가 견뎌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원자로 이론 배운 사람들이나 원자력 열수력학 배우신 분들이 엄청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무리 막 최신형 시스템 설계를 해도 재료쟁이가 와가지고 죄송한데 그 설계하신 시스템을 버틸 재료가 없는데요.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런 걸 페이퍼 리액터라고 합니다. 페이퍼 리액터. 종이 위에만 존재하는 원자로라는 거죠. 페이퍼 상에서는 멋있습니다. 멋있지. 예. 근데 지을 수가 없어. 지을 수가. 지어서 돌릴 수가 없어. 원자력 분야의 규제도 굉장히 엄격하죠. 간당간당하게 될 것 같은데라고 설을 써서 내면은 예. 킨스가 그거를 오케이 할 리가 없죠. 그죠? 넉넉하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해도 도끼 눈을 뜨고 보는데 그죠? 자, 그래서 이 재료 쪽에 이 챌린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네. 자, 예전에는 이 전홍축 해결료를 많이 썼죠. 왜냐면 이제 3 내지 5% 정도 우라늄 235를 농축한 전홍축 그 해결료 쓰면은 이거를 아무리 누가 전용을 해도 핵폭탄 만들기가 어렵죠. 이거를 고농축을 쓰게 되면은 바로 원자폭탄 만드는 재료로 이제 활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핵 비확산을 위해서 상업용 원전에서는 굉장히 전홍축 해결료를 이제 주로 썼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더 나은 시스템을 설계를 하려다 보면은 더 높은 중성자 플럭스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많아. 여기 보면 to match the fission rate and thus reactor core size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뉴트론 플럭스 어쨌든 올라가게 됩니다. 이 원자로가 커지면 이 리액터 프레셔 베셀이 커지거든요. 경수로 기준으로. 리액터 프레셔 베셀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큰 몇십 미터짜리 실린더잖아요. 심리스하게 구멍 날 곳 하나 없이 아주 잘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큰 철통이잖아. 보온병이지, 보온병. 큰 보온병. 압력도 엄청 높은 거 견딜 수 있는. 자, 이 엄청 팬시하고 튼튼한 보온병을 이제 만드는데 이 원자로 여러분이 원자로 코어 사이즈를 나는 원자로 코어 사이즈 뭐 한 3m밖에 안 키웠는데 그러면 그게 그냥 3m가 아니에요. 그거 만들려면은 가격이 몇 배로 이렇게 뛴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원자로 코어 크기는 작아질수록 좋은 거예요. 작아질수록. 원자로 코어 크기가 작아지는데 우리가 원자로 출력은 유지를 하거나 뭐 더 높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핵 분열이 더 좁은 부피에서 더 작은 부피에서 더 많이 일어나야 되니까 보통 뉴트론 플럭스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높아진 이 중성자 플럭스가 재료를 때리죠. 재료를 때려. 근데 이제 그것만 문제냐? 그것도 아니야. 번업도 올려야 돼. 하이 번업. 이 번업이라는 거는 해결료를 이제 원자로에 집어넣는데 그 중에 몇 퍼센트를 태우고 해결료를 꺼냈냐 이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3%, 5% 태우고 뭐 7%까지 태우고 하는데 그걸 만약에 우리가 20%를 태우고 싶다. 혹은 뭐 90%를 태우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해결료를 감싸고 있는 피복관이 박살이 나겠죠. 그러면 그런 높은 연소도를 견딜 수 있는 튼튼한 피복관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또 피복관 가격이 막 올라가겠지. 중간에 잘 따져봐야 돼.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어서 가격은 얼마나 올라가야 되고 연소도를 얼마로 하는 게 우리가 이게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을까? 원자로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면서 뭐 이런 고민들을 막 해야 되지. 그런 것들이 다 재료적인 고민이에요. 이 재료를 도대체 어떤 재료를 넣어서 얼마만큼 버티게 설계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후쿠시마 이후로 이게 엄청 강조가 되고 있죠. 하이어 액시던 톨러런스. 사고 상황이 만약 발생했다 쳐. 그러니까 뭐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무조건 발생했다 쳐. 우리가 이제 원자로를 검증하는 방식이죠. 그냥
이 사고가 그냥 났다 치자. 왜 났고 뭐 이게 날 확률이 얼마고 그런 건 좀 나중 문제고 일단 났다고 치면 그때 또 자동으로 이게 사고가 진압이 되는 정리가 되는 그런 걸 우리가 원해요. 이제 이런 걸 이제 뭐 피동 안전이라고 주로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피동. 그러니까 우리가 뭐 능동적으로 뭘 하지 않아도 그냥 원자를 냅두면 원자로가 알아서 그냥 이 대중을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 사고가 그냥 자동 정리되게 되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도 그냥 원자로만 못 쓰게 되고 그냥 옆에 있는 어떤 뭐 대중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 그런 걸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하려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주로 냉각계통 쪽에서 혁신들을 많이 이렇게 해요. 냉각 시스템이 잘 돌아가가지고 원자로가 잘 식혀지면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전기가 다 나갔어도 그 냉각 시스템이 잘 작동할까 이제 이런 걸 연구를 하는데 이 재료가 그럼 왜 중요하냐? 재료가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이 냉각 시스템이 킥인을 해서 이제 과열될 수도 있었던 원자로 온도를 제때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재료는 그때까지 그 짧은 시간 동안 이게 확 녹을 수도 있는 거를 그렇지 않고 몇 시간이든 몇 분이 됐든 이 시간을 좀 더 벌어줄 수 있게 그런 재료들의 개발이 이제 좀 요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런 목적으로 어떤 재료 개발하는데 항상 힘든 게 뭐냐면은 이 열효율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온도가 시스템 온도가 올라가야 열효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설계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온도가 가능하면 높은 쪽으로 설계가 된다. 그래서 이게 오퍼레이팅 템퍼러처가 계속 올라가는 경향을 가진 그래야 이 열 효율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재료는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온도가 1500도 간다. 뭐 철도 높거든. 그러면 다 녹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죠? 그래서 이 온도가 높아진다는 건 재료화하는 사람들한테 참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뭐 굳이 1500도까지 안 가고 예를 들어서 뭐 냉각제 온도가 뭐 450도였다가 550도가 된다. 그러면 또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내가 뭐 그 다 디테일은 설명 안 하겠지만 뭐 600도 정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올리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재료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제 수업 시간에 아마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향상된 사고 저항성, 새로운 냉각제.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물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물이 아니고 또 다른 냉각제를 쓰면 더 좋은 게 많이 있거든. 그래서 냉각제는 좀 새로운 거 되고 사고 저항성은 더 올라갔으면 좋겠고 막 이런 이제 그런 요구, 시대적 요구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뭐다? 머티리얼 챌린지다. 재료 쪽에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있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원자력 공학하고 재료 과학 및 공학을 이미 뭐 저만큼 만약에 알고 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는 이 상식이나 어떤 교양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일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이제 저를 좀 믿어주셔야죠. 네. 뭐 나중에 저를 부정하셔도 되는데 일단 배울 땐 좀 믿으시고 나중에 이제 아 이거는 교수 말이 틀린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호프풀리 그럴 때는 저한테 와서 제가 뭐가 틀렸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굉장히 감사하겠죠. 네. 다음 수업을 듣는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자, 아무튼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매터 오브 타임이다. 네. It's a matter of time. 네. 여러분들이 시간만 주어지면은 네. 얼마든지 네. 여러분들의 어떤 의지, 네.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의지, 네. 그리고 시간 요거만 있으면은 뭐 큰 문제 아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원자력 에너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인류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다. 그리고 한국인에게는 더더욱 없다. 그럼 우리가 이제 다양한 뉴클리어 시스템을 활용을 해야 되겠죠?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어떤 시스템을 왜 활용할 것인가? 어떤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율이 좋고 가장 국민들의 돈을 세이브하면서도 가장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일까? 이제 우리가 그런 고민을 계속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기존 시스템을 좀 고쳐서 쓸 때도 있을 거고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야 될 때도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많은 이제 부품들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 또 이 문제라는 거는 어떤 이 프로블럼은 세부적으로 어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그런 부품들이 또 어떤 문제를 겪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다각도에서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정말
모스트 라이클리하게 이게 정말 우리의 지식을 총동원 해서 아주 풀리 이런 검증이 된 거고 문제 없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모든 컴포넌트는 재료로 만들어져 있죠. 재료로 만들어져 있고 우리가 그 재료를 원자로 안에서 쓰면은 그게 곧 뉴클리어 머티리얼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재료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중에 원자력에 적합한 원자로에 사용되기에 적합한 재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그 원소들을 고르고 어떻게 재료를 설계를 하고 어떻게 재료를 제작을 하고 그것을 가공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인스톨할 때 설치할 때 그다음에 사용할 때 그다음에 또 해체할 때 또 재활용할 때 그다음에 처분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재료적 관점에서 문제가 없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솔리드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원자력 재료 선택하고 만들고 그걸로 컴포넌트 제작하고 그것들을 조립해서 시스템이 되고 거기서 우리가 원자력 에너지를 뽑아내서 국민들이 정말 싼 값에 아주 깨끗한 그런 전기를 마음껏 쓸 수 있게 그게 이제 이 강의의 어떤 대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펀더멘탈 네이처 오브 솔리드 머티리얼인데 일단 여기서 끊고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